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10월 28일부터 29일간 이틀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개회식은 한국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술대회 시작을 위해서 김찬호 학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김천호입니다. 참 급작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몇십 명이 감염됐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1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해도 그저 그런 일이라듯 쉽게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라고 너도 나도 은행 돈 빌려 집 산다고 아우성이더니 금방 집값 떨어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듯 앞장서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서고 대신 빅데이터, AI, 스마트 시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뭔가가 바뀌고 어제의 경험과 지식으로 내일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학문 분야 중 도시계획은 특히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 것은 계획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점쟁이부터 시작해서 통계학까지 지난 수천 년간 미래를 알고자 부단히 애썼지만 그다지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바둑시 앞에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후에 빅데이터와 AI 관련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이제 미래 예측과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들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와 도시에 대한 계획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이러한 요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의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제는 이러한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국토와 도시 분야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행사가 가능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회장님, 그리고 항상 든든하게 학회를 지원해 주시는 문성효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님, 그리고 바쁘실 텐데도 기꺼이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유종 청운대학교 총장님, 고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긴 시간 추계 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이희정 학회 학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추계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허락하여 주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교수 회장님께서 회장사 순서이십니다만 갑작스러운 공무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하셔서요. 오늘은 김현철 선임부 회장님께서 대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현철 선임부회장입니다. 협회 양길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해 제가 인사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에 창립되어 대한민국 국토도시계획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입니다.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계획과 관리에 노력해 주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찬호 학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공무 중에도 학술대회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 문성효 국토도시실장님, 뜻깊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청운대학교 이우종 총장님, 세션별로 사회 좌장 발제 토론을 맡아주시는 모든 분과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역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국토 도시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토 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AI, 빅데이터, 프롭테크 기술 활용과 탄소 중립 도시계획 및 해외 개발 사업 진출 모색 등 다양한 사례 연구와 획기적인 방안 제시로 대한민국 국토 도시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협회도 저희 감정평가 협회도 학술대회를 통해 제시된 좋은 의견을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공정한 감정평가로 대한민국 국토 공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이른 아침에 귀한 걸음 해주신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 실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유입니다. 오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김찬호 대한국토도시학회 회장님,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님, 그리고 이우종 청운대학교 총장님,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 요인은 개선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보다 유연하고 입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도시를 압축하여 복합 개발하고 여러 중심지가 연계되어 함께 발전하는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재해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지도화한 탄소 공간 지도를 구축해서 탄소 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산하겠습니다. 특히 세종과 부산에서 조성 중인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모델로 완성을 해서 그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번 국토공간의 미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학술 대회의 주제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이슈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고 기대 또한 큽니다.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국토와 도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을 담아내는 도시 계획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참석하신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 대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 말씀해 주신 세 분 귀빈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학술대회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시 후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약 40여 개의 세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또 많은 관심과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장례 정리를 하신 후에 9시 20분부터는 기조연설이 시작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요즘 시대에 적절한 주제라고 할까 하면서 제가 관심 있게 도시계획과 관련지어서 생각했던 감염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비드 19 이후에 도시공간의 변화와 대응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이제 도시계획 또는 도시공간에 감염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순서가 도시의 역사와 감염병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역사가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감염병 이전에 이제 물론 콜레라나 이것이 진행된 이유입니다마는 이번에 코비드 19 이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었는데, 이 감염병의 문제도 결국 환경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뉴 노멀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뉴 노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분야를 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두서없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만일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감염병을 보니까 고대 이미 민주주의가 싹 텄던 아테네라는 도시, 그때 아테네라는 도시는 도시 국가였죠. 우리가 이제 시티 스테이트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도 상당히 큰 도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식량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들이 도시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도 아테네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 가량이 사망하는 이런 감염병이 돌았더라고요. 그것이 후세에 밝혀지기로는 장티푸스였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 장티푸스에 의해서 이 민주 정치를 했던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황제도 사실은 이 감염병에 감염이 돼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환으로 어,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는 식민 도시가 많이 싹 텄는데, 그 식민 도시가 건설된 배경에는 인구 문제가 물론 큰 배경에 있었습니다. 인구가 작은 도시에 밀집되니까 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벌써 우리가 영어로는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 그러한 식민 도시들이 건설되면서 이 인구 문제와 위생 문제가 함께 고려가 돼서 고대 그리스의 신도시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배수로 같은 것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히포다무스라는 계획가에 의한 밀레투스라는 도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레투스는 히포다무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던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생활을 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 시대부터 이러한 감염병이나 위생 문제가 도시계획의 중요한 이슈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가 창궐했던 중세를 생각해 보면, 중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0년에 걸쳐서 8차에 걸친 십자군 원정과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피폐하게 됐죠. 역시 전쟁은 인류사에서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망가진 사회 시스템과 위생 문제 때문에 아마 중세에는 패스트가 창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는 1340년대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에 해당되는 2,500만 명이 패스트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더 크게 추계하는 학자들은 이 패스트로 인한 사망을 전체 합하면 6,000명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도 이 감염병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물론 다빈치는 과학이나 뭐 기술 문명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시계획적으로도 이분이 한 업적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자기의 그 기록을, 자기의 과학적인 발명이나 이 기록을 한 수첩, 일종의 수첩이나 그 책자 같은 것을 코덱스라고 부르는데, 그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미 그때 밀라노라는 도시에 거주를 하면서 밀라노의 위생 상태가 매우 나쁘고 또 그 이전에 밀라노에도 패스트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의 위생 환경을 제대로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날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지띠를 가지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든지, 또는 도시를 다층 구조로 만들어서 상층 구조에는 햇빛이 잘 쬐게 하고 이런 물류나 이런 것들은 하층 구조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이동식 목조 주택 이런 것도 제안을 해서 환경의 문제를 신경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그 감염병의 영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물론 르네상스 시대에 여러 가지 이상도시 안들이 나옵니다마는 그 대표적으로 실현된 안이 빈센조 스카모치라는 사람이 계획했던 팔마노바라는 도시가 있죠. 이것은 지금 그 베니스의 인근에 있는 일종의 방어용 도시이기도 했는데, 아주 그 정형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도시고, 또 1600년대에 실현된 도시. 이 도시도 역시 배수라든지 이런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분들 영국에 1666년에 런던 대화재가 있어서 런던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하죠. 그 대개조 계획에 의해서 런던 시가지의 골격이 오늘날과 같은 교통 체계라든지 가로망 체계라든지 하는 골격이 갖추어집니다. 물론 이때 계획을 리드했던 사람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크리스토퍼 렌은 과학자였어요. 도시계획가가 아니고 천문학자였죠. 그래서 뭐 뉴턴이라든지, 지금 여기 아이작 뉴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뉴턴이라든지 또는 로버트 후크라고, 이 사람도 도시계획가였는데 이런 분들과 굉장히 그 과학적인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뉴턴 역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664년에서 1666년까지 런던 인근에도 영국에도 패스트가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었는데 자기 그 격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격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때 발견했다, 이런 일화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영국에서는 1800년대에 그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노동인구의 위생 상태에 관한 왕실 보고서라는 걸 쓰고, 그때 이제 이것은 1800년대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썼고,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1848년에 영국에서는 공중위생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고 대규모 하수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해 와 있던 나폴레옹 3세가 영국의 하수도를 보고, 야, 이 하수도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다, 도시의 인프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리로 돌아와서 파리 개조 계획을 할 때 웨젠 오스만이라는 파리 시장을 시켜서 파리 개조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개량 또 바로크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라 하는 지시와 함께 그 상하수도 정비를 세게 해라 해가지고 파리의 하수도 시설은 엄청나게 잘 갖추어진 것이 아마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을 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열악한 노동 현장이나 인구 밀집, 주택 부족, 교통 문제, 환경 오염, 인간 소외와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에는 큰 흐름, 두 개의 흐름이 도시계획적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종의 분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에베네zer 하워드의 가든 시티 이론에 의해서 인구를 분산하자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920년대 말에 르꼬르비제라는 사람이 발표한 인구 300만의 도시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 200만이 넘어가는 런던이 이제 괴물이 되어간다라고 했는데 센세이셔널하게 꼬르비제라는 사람은 인구 300만의 도시를 제안하고 이것을 1933년에 빛나는 도시로 정리를 하는데 이때 광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마련하자든지 이러한 계획들이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대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돌아오면서 탈산업화 시대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뉴 어바니즘이라는 이런 운동이 탄생을 하죠. 이 뉴 어바니즘 운동의 근간 골자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라고 해서 전통 근린적인 이런 계획을 갖추자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TOD 하는 대중교통 지향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복합용도를 통해서 도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의 회복과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뉴 어바니즘 운동의 골자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뉴 어바니즘 운동의 골자는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21세기 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에서도 인간의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찰스 랜들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크리에이티브 클래스를 쓴 리차드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창조도시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개념을 대두시키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산업화 이후에 감염병이 산업화 이전부터 따지더라도 감염병이 거의 100년 주기로 팬데믹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700년대까지는 패스트가 13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는 패스트가 아주 창궐을 했다고 하면은 또 인구의 많은 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은 1800년대에서는 콜레라가 또 창궐을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럽에서 사망을 했고 또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플루, 스페인 독감은 또 역시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지금 2년이 넘어 3년을 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수의 사망자를 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전 세계 인류들은 지금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마스크가 이제 과거에 인간이 양말을 신고 다니듯이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코비드 19 사태를 인류의 역사상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것 같은 큰 변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C와 AD, BC는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는데 이것을 before corona 그리고 after disease라고 해서 BC와 AD가 새로운 개념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감염병 문제는 역시 기후 문제, 환경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그 학생 시절일 때부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1970년대에 제가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세 개의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류 농화학자가 쓴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농약의 위해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DDT라는 걸 발명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는데 DDT는 지금 중독성 물질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제시한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교육이 중요하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도 했고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천적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자연에 의해서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른스트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다. 이 양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과도한 기술의 발전을 경고하면서 appropriate technology, 적정 기술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었고 저도 이 책을 보고서 느낀 바가 많았었는데 1979년에 이 슈마허라는 사람이 이 운동을 전개하던 도중에 비행기 사고로 이 양반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좀 주춤해져서 지금 없어졌다. 그러나 환경 문제에 굉장한 화두를 던진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MIT 대학의 교수팀이 작성을 했던 Limits to Growth라는 책입니다. 성장의 한계 이론이죠. 그래서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70년대, 5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똑같은 소비 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은 2100년쯤에는 환경 문제, 식량 문제, 자원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구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절망적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잘 아시겠지만 1972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UN 인간 환경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슬로건이 오직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라는 것이었고 이 회의가 시작된 날이 6월 5일이었는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을 하기도 했죠. 그 이후로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위한 지구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대두돼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EPA라는 기관을 만들고 소위 말하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 같은 것을 법제화하기도 했고요. 또 1987년에는 동경 선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교토 프로토콜 이런 것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얘기는 1800년대부터 있었고 또 유엔 환경회의 이후에 리우 환경회의 20년 뒤에 또 리우에서 환경회의를 했는데 이때 주제는 ESSD였습니다.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요하네스버그에서도 이런 회의 또 그러나 2016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탈퇴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SDG라고 해서 17개의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것을 만들고 앞으로 모든 개발 행위나 또는 뭘 해나갈 때 이 부분을 어, 목표 달성을 할 것을 내세우는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적으로 환경과 또는 도시 공간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시대에 새로운 노말이 있다. 그래서 뉴노말은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되고 거리 두기가 일상화됐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비접촉 활동이 증가돼서 교육도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배달 서비스 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과거에는 대면으로 하던 컨퍼런스 같은 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거라든지 오피스의 형태가 변화되고 또 주택 내에 앞으로는 업무 공간이 이제 꼭 필요한 이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쇼핑도 이제 SNS나 인터넷 쇼핑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한 플랫폼 사업 같은 것이 증가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차량도 과거에는 대중교통 중심이었는데 대중교통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자율주행 차의 대두와 함께 개인 차량 같은 것이 더욱더 활성화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는 셧다운이나 락다운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게 또 양극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코비드 19으로 인한 그 우연한 혜택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이용이 감소해서 교통 체증이 감소한다든지 또 공기가 깨끗해진다든지 강력 범죄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또 불필요한 만남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회가 오고 결국은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 제가 무슨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해서 뭐 인구 밀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공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공간보다는 분산형 컴팩트 공간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고 용도도 이제 복합 용도해서 에너지 저감형이나 5개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용도가 발달할 것이고 파리의 시장 이달고가 제안했던 것처럼 15분 생활권 도시 같은 것이 등장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원 녹지 지표나 생태 순환 지표 이런 것이 필요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러운 방역이 필요할 때 도시 방역 구역이라는 이런 어떤 용도 구역제가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고 생활 공간에 있어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재택근무 환경이 조성된다든지 원격 교육, 의료, 플랫폼 공제 이런 게 생기고 또 대중교통 중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개인교통 중심이 더 발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건강도시의 개념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변화는 또 디지털 가속화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IT,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 AI,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면 사회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시절보다도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하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데 중국을 보면은 개인 정보를 다 국민의 개인 정보를 이제 정부가 다 갖고 있어서 저 사람의 성향과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마치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책 속에서 빅 브라더가 모든 사회를 통제하는 것 같은 통제 가능 사회가 온다면 우리 사회는 자칫하면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공간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준비한 강연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예, 예. 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한 자료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유정 고모님 귀하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는 고대부터 수많은 감염병을 겪어왔는데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또 우리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셨던 이른 아침에 귀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축약수대회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본격적인 세션 발표가 줌과 온라인 통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